아, 중국과 일본이 싸웠었지. 이 정도 느낌으로 다가오는 중일전쟁은 사실상 사상자가 2천만 명이 넘어 독소전쟁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인 엄청난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전쟁이죠.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 2000여 년간 전 세계 1등은 중국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게 제일 앞서 있었죠. 그러나 19세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의 패배, 쇠락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반면에 에도시대를 보내며 힘을 잘 축적해 오고 개항과 메이지 유신으로 발전의 부스터를 단 일본, 중국 중심 기존 동아시아 질서의 프레임을 깨부수려 합니다. 조선을 합병한 일본은 대륙을 향했고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설립, 만주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화북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죠. 이러던 중 1937년 7월 베이징 인근 류거우차오에서는 북쪽의 일본군과 남쪽의 중국군이 다리 하나를 두고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관동군 지휘관 무타구치 렌야는 계속 공격을 주장했지만 일본 본국에서는 중국과의 전쟁을 부담스러워했죠. 그러다 군사훈련 중 일본 병사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타구치 렌야와 관동군은 이것이 중국군의 소행이라며 중국군을 공격해버립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일본군 병사는 설사로 화장실에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고 그냥 공격. 그리고 일본군은 계속 남하하며 중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무타구치 렌야는 꼭 기억해두세요. 일본군이지만 일본 패망에 큰 기여를 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국광복군 소속의 어둠의 독립운동가 무타구치 렌야. 장제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냐 협상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만주를 별 다른 저항 없이 일본에게 넘겨버렸던 장제스였지만 베이징이 있는 화북지역을 넘기는 것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장제스에게 만주는 청나라의 땅 그리고 장졸인 장쉐랑의 본거지 이 정도 느낌이었지만 베이징은 중국의 상징이니까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반일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전쟁을 결정합니다. 국민당은 전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공산당도 이에 화답하듯이 소비에트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일단 일본과의 전쟁이 우선이다. 라며 성명을 발표합니다. 험서 감숙 소비에트는 국민정부의 행정부에 소속시키며 홍군 4만은 국민군 화북지역 지휘관 옌시산의 휘하 8로군으로 편입됩니다. 다만 홍군 관부들의 직책과 권한은 그대로 유임되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나라를 위한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일본 군과 국민군이 둘 다 힘이 빠지길 기대하는 철저히 계산된 액션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과 각국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군사, 경제, 정치력이 뛰어나 국민군이 감당하기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 대륙을 단기간에 집어삼키기에는 물자와 병력 그리고 명분이 부족하다. 중국은 인구와 물자, 명분은 충분하지만 군사, 경제력, 정치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전을 생각하고 전면전을 최대한 피하고 일본군이 오면 후퇴를 하며 일본군의 전선과 병참선을 최대한 길게 만든다 라는 자신의 팔로군 병력 보전과 지구전 전략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항일 전쟁을 기회 삼아 국민군에 대항할 힘을 기르기 위한 시간을 벌기로 하죠. 실제로 초창기 4만의 팔로군은 1940년 40만, 1945년에는 60만으로 증가합니다. 일본에서도 전쟁파와 협상파가 나누어집니다. 협상파에는 만주 사변을 기획했지만 중국과의 전면전은 피하려 했던 이시와라 간지가 있었죠. 그러나 2.16 사건 등으로 자연스레 일본 군대를 장악한 통제파는 중국에 있는 일본인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시 노부스케, 도조 히데키가 있었죠. 난징과 도쿄, 예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몇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마오쩌둥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병력은 중국군이 많았지만 병사와 무기의 질은 일본군이 압도적이었죠. 중국은 7월 28일 베이징을 점령당하고 7월 30일에는 텐진, 8월에는 난커우까지 뺏깁니다. 일본군은 파죽 지세로 한 달 만에 화북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일본 다음 자신의 최종 상대가 마오쩌둥과 공산당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북지역 대다수를 잃을 때까지 국민군 정예 병력은 아끼고 군벌 출신 장군들에게 일본군을 상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30만이 난징 옆 상하이로 집결하자 자신의 최정예 병력 80만을 상하이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상하이 외곽 콘크리트 공장지대에 진지를 구축하며 중국군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해안에서는 군함과 폭격기를 이용해 외국의 조개지를 제외한 상하이 전역을 무차별 폭격하죠. 그리고 일본 해군 항공기들은 중국군 군함과 전투기들을 박살냅니다. 중국 육군은 많은 병력을 기반으로 필사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폭격과 포격 앞에서 병력의 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보병의 호의 없이 기갑부대를 운영하는 등 트롤짓을 하다 괴멸. 황푸 군관학교와 독일식 장교 훈련을 받고 독일제 무기로 무장시킨 앙제스가 애지중지길로 온 국민군이 상하이와 장인에서 박살이 나죠. 그리고 국민군은 이때 괴멸당한 해군과 공군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육군으로만 싸우게 됩니다. 이걸 보며 좋아하는 마오쩌둥. 상하이는 일본군의 손에 떨어졌고 수도인 난징까지는 코앞입니다. 앙제스는 공간으로 시간을 번다 라며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지고 도망가는 말을 남기며 내륙인 충칭으로 후퇴합니다. 화북지역과 중국의 해안지방을 비교적 손쉽게 넣은 일본.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게도 중국에게도 그리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에도 시대 때부터 갈등을 겪던 조슈와 사스마의 지역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아니 지역 갈등이 왜? 뭐 그리 큰 문제인가? 네, 단순히 지역 갈등이 아니라 조슈번이 중심이 된 육군과 사스마번이 주류인 해군, 즉 일본 군대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 분열은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패망으로 이끕니다.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북진을 주장했던 육군에 비해 해군은 영국과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었죠. 근데 이번 상하이 전투로 해군의 폭격기 폭격과 군함의 포격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의 군비가 늘어나고 해군의 입지 또한 커져갔죠. 아니 그럼 중국에게는 안 좋은 건 뭐지? 이미 졌잖아. 해군의 전투 성과에 배가 아픈 육군은 해군이 보여준 성과 이상을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본국 대분영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전쟁 확대는 지양하고 화북 지역을 안정화하며 중국과 협상하자 라고 말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육군은 말을 듣지 않고 수도였던 난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폭주하게 되는데 난징 대학살.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